경기도 안성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햇살이 얇게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박정희 58세는 낡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단 봉제 공장에서 30년을 넘게 일하며 굳어진 손목, 야근으로 패인 눈과 주름. 그리고 시장에서 산 검은색 치마 정장.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림질해둔 옷이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이 옷으로 괜찮을까? 오늘은 아들 민호의 결혼 상견례 날이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예비 며느리 윤서연은 강남대학 교수 집안의 딸이었다. 부모님은 모두 명망 있는 교수 부부로 사회적 체면이 높은 집안이었다. 반면 자신은 고작 봉제 공장 직공의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낸 여자일 뿐이었다. 정희는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호야,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데. 민호는 건축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기사였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결국 평범한 월급쟁이일 뿐이었다. 오늘 만날 서연의 부모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정희는 두려웠다. 오후 3시. 정희는 버스를 갈아타며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으로 향했다. 민호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현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정희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7시. 한정식당의 정갈한 룸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서현의 어머니 오연숙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다. 연숙은 친절하게 정희를 대했고 서현 역시 밝은 미소로 예비 시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께서 혼자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연숙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고 있었다. 그때 룸의 문이 열리며 서현의 아버지가 늦게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서현이 밝게 일어나며 소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이 제 예비 시댁 어머니세요. 서현의 아버지 윤재거리. 정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인사를 위해 고개를 숙이던 정희 역시 상대방의 얼굴을 보자 온몸이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너, 여기에 왜? 재걸의 목소리는 떨리며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정희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려 찻잔과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크게 울렸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현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재걸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와 연숙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밥상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웨이터가 가져다 준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재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모두가 놀라 재걸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탁자 위에 물잔을 집어들어 정희의 얼굴에 그대로 집어던졌다. 차가운 물줄기가 정희의 얼굴과 옷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아버지. 서현이 비명을 질렀고
민호는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가렸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재걸은 이미 룸을 나가고 있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이 무슨 일인지 고개를 내밀었고 웨이터들이 급히 달려왔다. 정희는 물에 젖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연숙이 급히 손수건을 꺼내 정희를 닦아주며 사과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에게 사과했지만 민호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첫 상견례는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다. 30년 전 묻어둔 과거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자신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정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민호야, 나와서 밥 먹어.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민호의 방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윤재걸과의 첫 만남, 달콤했던 연애 시절, 그리고 잔인하게 갈라선 이별.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월들이 오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호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방 안은 고요했다. 이틀이 지났다. 민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희가 문 앞에 가져다 놓은 밥도 그대로였다. 세 번째 날 아침,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문을 두드렸다. 민호야, 제발 나와. 어머니랑 이야기하자. 서현이도 걱정하고 있어. 그제야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혼자 좀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지쳐 있었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하지만 밥은 꼭 먹어. 알았지? 나흘째 되는 날, 정희가 새벽 일찍 공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소리가 났다. 민호가 조용히 나가는 소리였다. 정희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민호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였다. 민호야. 창문을 열고 불렀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희는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걱정만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전 서현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서현이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꼭 좋은 방법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편지를 읽은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민호가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사직서를 내고 나갔다고요? 민호는 회사의 사직서까지 내고 흔적을 완전히 지운 상태였다. 정희는 발칵 뒤집혀 아들을 찾으러 매일 뛰어다녔다. 민호의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자주 가던 카페와 헬스장까지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민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서현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그녀 역시 민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서현아, 우리 민호 못 봤니? 어머니, 민호 오빠 연락이 안 돼요. 문자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서현의 목소리에도 눈물기가 섞여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희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만 바라보며 지새웠다. 공장 일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서 실수가 잦아졌다. 정희야, 요즘 왜 그러냐? 몸이라도 아픈 거냐?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정희는 괜찮다며 억지 미소만 지었다. 열흘째 되던 날 오후 정희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청주 병원입니다. 박민호 씨의 보호자 되시죠?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주변이 빙빙 돌았다. 지금 갑니다. 정희는 공장장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청주행 버스에 몸을 맡겼다. 버스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다.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다리가 풀렸다.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호야. 정희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오열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이신가요? 옆 병실에 같이 사고 난 분도 계세요. 옆 중환자실을 보니 서현도 같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정희는 더욱 절망스러웠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윤재걸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재걸은 서현의 병실을 확인한 후 정희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네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어.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아들이 내 딸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사고 낸 거잖아. 정희는 재걸의 분노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병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의료진이 말려서야 재걸은 손을 놓았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속에서 그저 사과만 반복했다. 그날 밤 정희는 민호의 병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들과 서현 모두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충돌 이후 이틀이 지났다. 민호와 서현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정희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병원 매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윤재걸 역시 서현의 병실 앞에서 밤낮 없이 지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복도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세 번째 날 오후 서현의 어머니 오연숙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연숙은 먼저 서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정희에게 다가왔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많이 지치셨겠어요. 연숙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연숙 씨, 죄송해요. 우리 민호 때문에 서현이가. 아니에요. 둘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연숙은 정희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남편과 두 분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었던 겁니까?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3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사실은 제가 대학생일 때의 일이에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정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국문과 2학년 학생이었다. 비록 집이 가난했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그때 과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바로 윤재걸이었다. 그는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을 연구하는 석사과정 학생이었고 촉망받는 젊은 연구자였다. 처음 만난 곳은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재걸은 정희에게 괴테의 시집을 선물하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희는 그의 깊이 있는 대화와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시골 출신 학생에게도 친절했고 공부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두 사람은 반년 동안 비밀스럽게 만났다. 한강을 거닐며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작은 서점에서 함께 책을 고르기도 했다. 정희에게는 생애 첫사랑이었고 재걸 역시 진심으로 그녀를 아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걸의 집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재걸의 아버지는 지방에 명망 있는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교육계 인사였다. 그들에게 가난한 집딸인 정희는 결코 며느리 감이 될 수 없었다.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였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었어요. 재걸의 부모는 아들에게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그런 집 딸과 결혼해서 인생을 망칠 순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재걸은 정희에게 이별을 고했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너무 나약했어. 그날 한강 둔치에서 재걸이 한 마지막 말이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재걸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집도 나왔어요. 부모님께 누만 끼칠까 봐서요. 정희는 서울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중 우연한 기회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이 갓난아기 민호였다. 민호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였어요. 너무 작고 여려서 처음 봤을 때부터 남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의 친부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희는 그 아이를 보며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 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존재들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돌봐주기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고민 끝에 민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정의의 간절함이 담당 사회복지사를 움직였다. 그때부터 민호가 제 전부가 되었어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연숙은 정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 환자들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정희와 연숙은 급히 일어나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민호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어머니. 민호의 약한 목소리에 정희는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괜찮아? 아프지? 어머니가 여기 있어. 서현이는 괜찮아요? 민호의 첫 번째 걱정은 서현이었다. 연숙이 대답했다. 서현이도 방금 깨어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복도에서 윤재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서현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잠시 후 재걸이 민호의 병실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호는 재걸을 보며 힘겹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서현을 다치게 해서. 재걸은 대답하지 않고 민호를 응시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너, 부모가 누구냐?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는 친부모를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입양되었어요. 재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친부 이름이 뭐라고 들었느냐? 이정호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그 순간 재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세상에, 이정호. 그 이름은 재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이었다. 이정호. 재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병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희와 연숙은 재걸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고, 민호는 침대에 누운 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숙이 급히 재걸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재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이정호가 누구예요? 왜 그래요? 연숙의 물음에 재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야, 정말 너였구나.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저를 아세요? 재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이정호는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재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분이 제 아버지였나요? 민호의 질문에 재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나와 같은 과 선배였어. 나보다 2살 많았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친구였다. 재걸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989년 재걸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 재걸은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압박감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런 재걸에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이정호였다. 정호 형은 나와는 정반대였어. 집은 가난했지만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지. 나보다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했어. 이정호는 재걸이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함께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며 우정을 쌓아갔다. 재걸에게 정호는 형이자 친구, 그리고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재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대학교 3학년 때 재걸은 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뻔한 적이 있었다. 집안의 기대와 압박감에 견디지 못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이정호가 그를 말렸다. 형이 나를 붙잡고 말했어. 재걸아, 그런 식으로 얻은 성과는 결국 너를 망칠 거야.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재걸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고 집안에서는 큰 실망을 했다. 반면 이정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형을 원망했어. 형이 말리지 않았다면 나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 재걸은 그 후 이정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질투와 원망이 우정을 갉아먹었다. 이정호는 여전히 재걸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재걸은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다. 대학교 4학년 때 형이 나를 찾아왔어. 그때 형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아이도 생겼다고 말했어. 그리고 재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형이 나에게 부탁했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부탁한다고. 나는 그때도 차갑게 대답했어.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우리 사이도 아닌데라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이정호와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만 남겨둔 채 내가 형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했어. 그때 내가 아이를 찾아봤다면, 내가 돌봤다면, 재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호를 보고 그렇게 화가 나셨던 거군요. 아니야, 재걸이 급히 고개를 저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어. 너를 보는 순간 정호 형 생각이 나서. 그리고 내가 저질러버린 일들이 떠올라서. 재걸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야, 내가 너와 헤어진 것도 사실은 정호 형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형이 죽고 나서 내 자신이 너무 비겨워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민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친부가 윤재걸의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머니와 재걸이 헤어졌다는 사실까지. 그럼 아버지를 아셨던 분이 서현이 아버지셨던 거예요. 재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 형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 했지. 너도 분명 형을 닮았을 거야. 그때 연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민호는 여보의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네요. 그래. 내가 평생 찾고 있던 그 아이가 바로 민호였어. 재걸은 민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삼촌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너희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해서.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민호는 재걸의 손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지금 보니 그 역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제 아버지와 친한 친구셨나요? 그럼 형은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했어. 아이가 이쁘게 생겼다고, 똑똑할 것 같다고. 매일 자랑하고 다녔지. 재걸의 말에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평생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정희도 이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재걸의 친구 아들이었다는 운명의 기묘함에 감격했다. 재걸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야, 내가 정호의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30년간 쌓여온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져 갔다. 병원에서의 진실 고백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재걸은 매일 민호와 서연을 돌보며 병원을 지켰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친아버지처럼 민호를 걱정하고 보살폈다. 민호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아픈 곳은 없고.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재걸은 민호에게 친아버지 이정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정호가 대학 시절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민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내 아버지는 건축학도였어. 너처럼 건축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궁금했던 친아버지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이었다. 정희와 재걸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정희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용기가 없었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한 달 후, 민호와 서현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이었지만 다행히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았다. 퇴원하던 날, 재걸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지.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민호와 서현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모든 시련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결혼 준비는 두 가족이 함께 했다. 재걸과 연숙은 정희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정희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정희 씨, 한복은 어떤 색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숙 씨가 정해주세요. 아니에요. 신랑 어머니가 정하셔야죠. 두 어머니는 웨딩샵을 함께 다니며 결혼 준비를 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갔다. 재걸은 민호에게 새 직장을 소개해 주었다. 내 후배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내 실력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거야.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으세요. 아버지, 나는 삼촌이야.
너의 아버지는 정우 형 한 분뿐이야. 하지만 재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재걸은 이정호의 유품들을 찾아냈다. 대학 시절 이정호가 쓰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민호가 태어났을 때 찍은 병원 사진까지. 이것들 네가 가져야 해. 민호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민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 아빠처럼 건축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일기를 읽은 민호는 아버지와 자신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다. 서울의 한 웨딩홀, 두 가족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여 축복해 주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현은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서현아, 나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재걸이 민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 내 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축복하고 계실 거야. 삼촌. 아니, 아버지. 민호가 재걸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재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정우 형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형도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민호가 버질로드를 걸어 나오고 이어서 정희와 재걸이 함께 서현과 입장했다. 원래는 신부 아버지 혼자 딸과 입장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재걸이 정희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식장에 모인 하객들은 이 특별한 입장을 보며 감동했다. 주례사를 맡은 목사는 두 가족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 아닙니다. 30년간 갈라져 있던 두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민호와 서현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두 가족 모두에게 효도하겠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재걸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 이정호의 결혼 반지였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할 때 끼던 반지야. 이제 내가 가져야 해. 민호는 아버지의 반지를 받아들며 서현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 순간 마치 이정호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간, 정희가 하객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친아버지의 보살핌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재걸과 연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늦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직 늦지 않은 희망이 있다는 걸 오늘 제 아들이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객들은 긴 박수를 보냈다. 눈물이 맺힌 얼굴들이 하나둘씩 미소로 바뀌는 모습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웠다. 저녁 무렵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와 서연이 두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자 정희와 연숙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재걸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행복해라. 너희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30년간의 상처와 오해가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었고, 운명처럼 만난 두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 몇 달 후, 정희는 재걸 부부와 함께 이정호의 묘소를 찾았다. 정호야, 내 아들 정말 잘 자랐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부탁한 대로 내가 잘 돌보겠어. 재걸의 말에 정희도 덧붙였다. 민호 아빠, 고마워요. 좋은 아들 낳아줘서. 앞으로 우리가 잘 돌볼게요. 그날 세 사람은 이정호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